어머님, 유양원에 안 모신 걸 다행으로 아세요. 며느리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고 제 아들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 앞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28명의 밥상을 차려야 했던 그 지옥 같은 부엌을 그냥 나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장만했던 이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융자금을 다 갚던 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던 기억, 아들 현수가 이 넓은 거실에서 첫걸음마를 떼던 모습까지 아파트의 모든 공간에는 저희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집의 단단한 벽이 저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현관문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어느새 아들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인이 아닌 손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의 변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남편의 환한 미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정작 집안에서 제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푹 꺼진 자리는 제가 수십 년간 앉아 만든 제 지정석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 미정이 사다 놓은 어색한 쿠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가꾸던 화분들은 며느리가 지저분하다는 한마디에 모두 치워지고 그곳은 어느새 잡동사니로 가득한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정은 거실 한가운데서 보란듯이 핸드폰을 보다가 저를 향해 아주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이 아파트 주인이 우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살짝 떨구며 터져나오려는 설움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내 젊음을 바쳐 일군 아파트인데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지켜온 우리 집인데 나는 언제부터 이곳의 손님이 되었을까?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응어리가 되어 차올라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조차 더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물로 인정하는 순간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제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제 마음속의 불덩이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달력에는 굵은 글씨로 다가올 명절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죠. 누군가 표시해둔 빨간 동그라미가 마치 제 가슴에 찍힌 낙인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절은 원래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명절은 언제부터인가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명절 때마다 20명씩 몰려와 집안을 점령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 갇혀 허리가 휘도록 음식만 해야 하는 이름 없는 식모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굳은 살이 박힌 제 두 손, 무릎을 짚으며 일어설 때마다 삐걱거리는 관절. 그러나 누구도 저의 이 고단함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저의 모든 고통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밤이 되어 방 안에 홀로 누웠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에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신과 함께 꿈을 키웠던 이 아파트에서 이제는 내가 기댈 곳 하나 없네요. 목소리는 하염없이 떨렸고 가슴은 텅 빈 듯 서늘하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하나뿐인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은 언제나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저와 아내 사이에서 망설임 없이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당연한 선택들이 저를 더욱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창으로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해야 할 그 빛마저 저에게는 유리창 너머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 좀 봐오세요. 명절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당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차가운 명령처럼 읽혔습니다. 저는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저도 모르게 잘게 떨려왔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다시 차가운 글자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자존심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이젠 이 아파트 주인이 우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친 명절 날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또다시 부엌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고된 미래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제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쉽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지막 자존심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듯 차갑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그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며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짐은 아직 작고 희미하게 떨리는 불씨 같았지만 곧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갈 것임을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자존심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달력에 표시된 동그라미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그 붉은 표시가 자신의 고단한 노동과 모멸감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달력에 적힌 제사 준비라는 글자는 마치 빨간 낙인처럼 그녀의 눈앞에 선명히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명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당당하게 친정 식구들을 불러 모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도 다 오실 거죠? 우리 집 넓으니까 걱정 말고 다 데리고 오세요. 자리 충분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자랑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순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채소를 다듬고 있었지만 칼끝은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손가락을 스치곤 했습니다. 순간순간 숨을 고르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번지듯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 손길이 점점 더 거칠어지자 채소 껍질이 엉망으로 벗겨졌고 손끝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겨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며칠 뒤 사돈 영자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치 자기 집인 양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에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바리바리 짐을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명절에 가져올 음식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순자에게 준비하라는 요구의 목록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절엔 우리 식구 20명은 기본이지요. 사돈께서 수고 좀 해주셔야겠어요. 보란 듯이 핸드폰을 보다가 그 목소리는 사소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나 혼자서 다 준비하란 말씀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사돈께서 계시잖아요. 사돈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딸은 음식을 잘 못하니 사돈께서 해주셔야지요. 사돈께서 하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존댓말 속에 깔린 비아냥은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듣는 순간 순자의 얼굴은 굳어졌고 어깨는 천천히 굽혀졌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옆에서 맞장구 치듯 던졌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가사 도우미도 잘하던데요. 저희는 손님 맞이해야 하니까 어머님이 조금 더 힘내주셔야죠.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순자의 귓가에는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가사도우미도 잘한다는 말은 결국 당신은 그 정도의 존재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 깊이 분노가 치밀었지만 얼굴에는 억지로 굳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마저 소리를 높이면 나는 그저 짐이 될 뿐이겠지 라는 자조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발끝은 무겁게 바닥을 끌었고 등은 한껏 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개 숙인 그림자 같았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창문 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가는 잔주름으로 가득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라는 자괴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손님이 되었을까? 사돈이 내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도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어야 할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서러움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손에 쥔 국자마저 덜덜 떨리며 부딪혔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억눌려 살아왔는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영자는 다가올 명절에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떤 친척이 올지 이야기하며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순자의 귀에는 너는 그저 일만 해라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대화 사이사이 들려오는 웃음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게 다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사돈이 주인인 것처럼 굴고 있구나. 이대로 있어야 하나?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순자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아직은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한숨은 방 안가득 무겁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홀로 누운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거실에서 들리던 영자의 목소리와 미정의 비웃음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마치 귀뚜라미 소리처럼 끊임없이 달라붙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사돈께서 수고 좀 해주셔야겠어요. 요양원에 안 모신 걸 다행으로 아세요. 그 말들이 섞여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가슴이 점점 조여들며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목소리는 너무 작아 자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울음은 방 안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베개는 눈물에 젖어 축축해졌고 그녀의 어깨는 작은 떨림으로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곧 새로운 결심의 씨앗이 되어 순자의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순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배추, 무, 돼지고기, 떡국떡 등
명절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무게는 허리와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허리는 이미 뻐근했고 손목은 힘을 잃은 듯 저려왔습니다. 발바닥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문지방에 걸터앉은 순간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미정의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붙들고 크게 웃으며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아들 현수는 TV 앞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무심하게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가장 고단한 사람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가 시장에서 집으로 오기 전 장바구니를 챙기던 도중 동네 이웃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또 명절 준비해요? 아이고, 혼자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자는 잠시 웃음을 지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하니까요. 그냥 제가 하는 수밖에 없죠. 이웃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좀 도와야 할 텐데 참 사람 복이 제일 큰 복이라더니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마음을 파고드는 듯 아팠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짐을 들어 올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고 마음속 깊은 곳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에서 배추를 꺼내 부엌 싱크대에 올려두며 순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 번이라도 어머니에게 향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들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에 서운함을 누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요즘은 좀 힘이 붙인다. 명절 준비를 혼자 감당하기가. 그러나 아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도 계시잖아. 엄마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순자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라니, 그 말이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사돈이 계시는 건 맞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친정 식구들을 몰고 와 자신에게 일을 떠넘기는 사람이라는 걸 현수는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더구나 계신다는 표현조차 마치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뒤 미정이 전화를 끊자마자 현수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이번에도 친정 반찬 좀 챙겨주신대요. 덕분에 내가 편하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장모님 음식이 요즘 더 입에 맞는 것 같아.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 손에 쥔 배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엌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힘겹게 부엌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쿵 하고 몸이 바닥에 닿았지만 거실에 있던 아들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잠깐 누워 계세요. 저희는 바쁘니까 알아서 좀 쉬시고요. 순자는 벽을 짚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명절 준비로 집안이 분주해진 날 새벽부터 순자는 홀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삶는 동안 땀방울은 이마를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은 기름에 댄 자국으로 얼룩졌고 무릎은 오래 서 있느라 저릿저릿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실에서는 미정이 친구와 통화하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진짜 편해. 어머님이 다 해주시거든. 내가 손댈 게 없어. 그 말이 부엌까지 들려와 순자의 귀를 아프게 때렸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위에서 튀어오른 기름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은 점점 더 얼어붙어 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미정은 순자 옆에 서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집 같으면 어머님 같은 분 벌써 요양원에 모셨을 거예요. 그 말은 웃으며 던진 농담처럼 들렸지만 칼날처럼 예리하게 순자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 사이에서
젓가락을 쥔 순자의 손이 덜컥 힘을 잃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고개를 들어 올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외면한 채 식탁 위에 반찬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끝내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내려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순자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현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음식이 더 입에 맞네. 앞으로도 그렇게 준비해. 그 순간 순자의 가슴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은 이제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건가? 이 생각은 그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고 숨이 막혀 목을대가 뻐근했습니다. 식탁 한쪽에서는 손주가 조심스레 순자에게 반찬을 권하려 했지만 미정이 눈치를 주며 그 손을 제지했습니다. 그건 할머니 드리면 안 돼. 내가 먹어. 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 작은 장면마저도 순자의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 맺힌 아쉬움은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외로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장롱을 열어 남편의 옛 양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그 안주머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미소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내가 나한테 칼이 될 줄은 몰랐구나. 그 목소리는 방 안에 흩어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가슴에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며 차갑게 젖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차가움 속에서 더욱 단단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 상처를 그대로 묻어두지 않겠다는, 이제는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새벽녘까지 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지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와 며느리의 비아냥거림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장모님 반찬이 더 맛있다던 말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로서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욕이었고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선고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 무렵 부엌에서는 이미 하루의 분주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불을 켜고 손에 물을 묻혀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전날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허리는 뻐근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깊은 어둠을 견딘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손놀림은 예전보다 한결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묻어나는 피곤함을 보고도 미정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화면 속 세상에만 집중했습니다. 화면에 집중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마치 이 집의 안방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순자가 겨우 아침상을 차려내자 미정은 식탁에 앉으며 콧방귀를 뀌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나물은 좀 짜네요. 저희 엄마는 항상 간을 딱 맞추시거든요. 역시 음식은 손맛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은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면 다른 반찬 드세요. 그러자 미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한술 더 뜨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연세에 이 정도면 잘하신 거죠. 그 순간 순자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무시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 것입니다. 존댓말에 포장된 비아냥은 더욱 깊숙이 들어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그 대화를 들으며 밤만 뜨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내 자식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 국거리를 손질하던 순자의 귀에 미정의 전화통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도 친정 식구들 많이 오실 거죠? 어머님이 어차피 다 준비해 주시니까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 말이 부엌까지 울려 퍼지자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에 쥔 칼이 허공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순자를 가족이 아닌 하녀처럼 취급하는 선언 같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한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자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서글픔과 분노가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털썩 앉아 숨을 고르면서도 누구 하나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 한 번 치명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비죽 올렸습니다. 솔직히요, 다른 집 같으면 어머님 같은 분은 벌써 요양원에 모셨을걸요.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게 다행인 줄 아셔야 해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덜컥 떨어지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눌러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단 한마디, 단 한순간이라도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숟가락만 움직이며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칼보다 날카롭게 순자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나 갈 사람으로 보이니?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미정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이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세요. 그냥 요즘 세상 다 그렇잖아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존댓말로 포장된 그 말은 당신은 이미 짐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무심한 침묵이 순자의 마음에 깊은 금을 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없이 정적만이 가득 찼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은 순자의 손은 떨렸고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들이켜도 가슴속 울분은 식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숨이 목구멍에서 막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끝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비웃음 같은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요양원에 갈 사람이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 안에는 무너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과 함께 서서히 분노와 의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장롱을 열어 남편의 오래된 양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그 안주머니에는 신혼 시절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현수의 얼굴과 곁에서 다정히 미소 짓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을 손에 쥐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혼자 너무 힘들어. 내가 언제까지 이 모욕을 견뎌야 할까? 그녀는 사진을 품에 꼭 끌어안고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을 닫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던 모습에서 차츰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을 짓밟게 둘 수는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스쳐가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자신의 방 안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결심이 단단히 굳어져가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며느리, 조용히 눈물만 삼키던 어머니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밤 순자는 처음으로 떠날 준비를 마음속에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곳에서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순자의 마음속에는 서러움과 모욕이 씨앗처럼 뿌려져 머지않아 커다란 결심으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집안은 새벽부터 요란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은 쉬지 않고 열리고 닫혔고 전화벨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미정은 친정 식구들과 통화하며 시끄럽게 웃었고 현수는 친척들에게 일정을 맞추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엌에서는 순자 혼자 커다란 프라이팬을 붙들고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붉게 달아올라도 뜨거운 연기가 눈시울을 자극해 눈물이 맺혀도 누구 하나 다가와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굵은 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던 그녀의 허리는 이미 곧 부러질 듯 뻣뻣했고 손끝은 힘이 빠져 나무젓가락을 쥐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한 접시라도 더 채워내려 애썼습니다. 명절을 핑계로 몰려올 손님들에게 빈상을 내는 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밝은 웃음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미정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편해.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정말 쉬는 기분이야. 그 말이 부엌까지 고스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의 손에 들린 국자가 덜컥 떨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냄비를 저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은 흘러내리기 전에 재빨리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번 명절만 지나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버텼습니다. 아침 9시가 넘어가자 미정의 친정 식구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쌓이고 집안은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어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자의 집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잔칫집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더 주세요. 어머님, 숟가락이 모자라요. 어머님,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조금만 더 갖다 주시겠어요?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순자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허둥대며 국을 푸고 접시를 내주고 쓰러질 듯 오갔습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인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순자의 다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휘청였습니다. 뜨거운 냄비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사이 그녀는 주저앉아 허리를 붙들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은 파랗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그 모습을 보고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직 손님들 상 다 차리려면 멀었잖아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 같았습니다. 현수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어머니가 쓰러질 듯한 모습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면서도 애써 모른 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순자의 가슴은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집안에서조차 자신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식탁 위는 음식으로 가득 찼지만 정작 순자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허기가 몰려왔지만 입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 곁에 서 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는 정말 지쳐버렸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나는 이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인가 봐.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몇 벌 넣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손가방을 꺼내들자 안에는 남편이 남긴 오래된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의 바스락거림이 손끝에 닿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자존심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거실 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웃음과 대화가 벽을 넘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 그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자리를 비운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 부러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있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순자는 천천히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잡이를 움켜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깨어 신고 문고리를 잡았을 때 안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현관 앞은 적막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싸늘한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은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순자의 어깨는 서서히 펴졌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자유와 해방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린 삶을 벗어던지고 스스로를 위해 걷는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명절의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속에서 순자는 혼자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눌려왔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발걸음은 점점 경쾌해졌습니다. 그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집 안가득 사람들이 있었지만 순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가슴 깊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비밀의 빌딩. 순자가 집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명절의 뒤풀이로 여전히 집은 시끌벅적했지만 누구 하나 순자의 빈자리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손님들을 챙기느라 분주했고 현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또 다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향한 곳은 도심 한복판, 반짝이는 유리 외벽을 가진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낮에도 햇살을 받아 빛났지만 밤이 되면 더더욱 찬란한 불빛을 내뿜는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빌딩을 올려다보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지만 그 속에 누가 주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든 채 조용히 빌딩 앞에 섰습니다. 가방끈을 움켜쥔 손이 떨렸고 한참 동안 심호흡을 반복한 후에야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반짝였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감돌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시골집 부엌에서 기름 냄새와 싸우며 살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곳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남편의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병상에 누운 채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먼저 가면 이 돈을 내가 꼭 지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 삶을 위해 써. 너는 남은 생을 눈치만 보며 살 사람이 아니야. 그날 남편이 건넨 봉투 안에는 목돈이 들어 있었고 순자는 그 돈을 꼭 껴안고 수많은 밤을 울었습니다. 처음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에 구석 점포를 매입해 세를 놓고 그 임대료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적은 돈을 모아두었고 매일 신문을 오려붙이며 부동산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직원에게 물으며 대출 구조를 이해했고 동네 중개업소에 들러 정보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전등 불빛 아래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여자가 뭘 안다고 하며 비웃었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쌓여 오늘의 이 빌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긴장으로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자는 가장 높은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에 불빛이 켜지자 그녀의 눈빛에도 은은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된 주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을 때 순자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요했지만 웅장한 거실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도심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울리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삶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창가로 다가가 두 팔을 벌리듯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오래 묵은 눌림과 서러움이 사라지고 자유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곳이 내가 다시 태어난 집이다.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후한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회장님, 무사히 오셨군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 순자의 오랜 조력자 최준우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순자에게 남겨둔 돈을 함께 불려온 회계사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준비한 대로 모든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빌딩 임대 수익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 투자처도 검토 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이어진 도로 위를 수많은 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렸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길 같았습니다. 최 회계사님, 이제는 정말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동안은 내 존재조차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 빌딩이 내 삶의 증거가 되어주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는 당당히 주인으로 서셔야 할 때입니다. 이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회장님의 눈물과 노력이 만든 결실이지요. 순자는 펜트하우스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눈을 사로잡은 것은 도심의 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미리 준비된 와인잔과 신선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조용히 틀어둔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겠다고. 눈칫밥을 먹지 않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자신이 지켜온 시간과 노력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겠다고 밤하늘의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남겨준 걸 지켜내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늘 걱정하던 대로 나 혼자서도 견뎌냈고 드디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면 이제는 나를 조금은 자랑스러워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억눌림 속에서 움츠러들던 여인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다시 쥐어낸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밤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숨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토록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는지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돈의 존재를 알리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바뀔 것이라는 걸,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자신을 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작은 일상조차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만약 이 재산까지 드러났다면 그녀는 더 철저히 이용당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장모의 말에 끌려 자신을 외면했고 며느리는 존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빌딩이 드러나는 날 순자는 단 한순간도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독을 택했습니다. 홀로 눈물을 삼키며 통장을 지키고 남몰래 새벽까지 공부하며 투자처를 탐색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두려웠지만 그 비밀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당부처럼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순자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숨겨야 했던 이유가 결국 나를 살렸네요. 내 자식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순자가 집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명절의 소란이 조금 가라앉자 집안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언제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순자가 보이지 않자 집은 이상하게도 넓고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첫날과 둘째 날까지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친구 집에 다녀오셨겠지. 시장에 장 보러 가셨을 거야. 같은 말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미정의 표정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여보, 어머님 혹시 어디로 가신 거야? 전화기도 안 받으시고. 현수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엄마는 늘 그러셨잖아. 혼자 속상하면 잠깐 나가 계시고. 하지만 말끝은 흔들렸습니다. 현수의 눈빛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행방을 모른다는 걱정이었고 아직은 돈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서서히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킬 작은 틈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모르게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니야?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신 거지? 내가 알기론 어머님 통장엔 얼마 없었잖아. 근데 왜 항상 필요한 건 스스로 해결하시고 우리한테 손 벌리시는 일이 없었을까? 그 말에 현수는 고개를 획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번뜩임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마음속에도 오래 묵혀있던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순자가 가진 돈은 늘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가끔은 병원비나 자잘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 부부가 곤란할 때
어머니가 조용히 몇십만 원씩 내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출처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무언가를 숨겼을까? 아니면 단지 그의 상상일까? 그러나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이미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불신은 현수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무심히 대했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책감보다 혹시 놓치고 있던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탐욕이 더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현수를 붙들고 앉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몰라? 어머님 어디 계신지. 나 이상해. 그냥 잠깐 나가신 게 아닐 수도 있잖아. 혹시 숨겨둔 돈으로 어디 숨어 계신 거면?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면? 현수는 머리를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입술은 그렇게 움직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기억 한켠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 늘 조용히 신문을 오려붙이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취미라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랍 속에서 본 낡은 장부와 펜 자국, 계산기 옆에 쌓여있던 영수증 뭉치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생활을 위한 사소한 기록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부는 결국 순자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롱 속 옷가지와 서랍, 침대 밑까지 들쑤셨지만 별다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상 서랍 구석에서 낡은 영수증과 부동산 계약서 사본 몇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였지만 분명히 건물과 임대차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종이를 움켜쥐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달아올라 종이를 놓칠 뻔하면서도 눈빛은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님, 건물 이름이 적힌 서류를 갖고 계셨어. 주소도 있어. 도대체 이게 뭐야? 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땀이 차올라 종이가 구겨질 만큼 움켜쥔 채 그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럴 리가 엄마가 어떻게 해. 순자가 고작 남편의 연금으로 연명하는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돈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불안은 탐욕으로 바뀌었고 두 사람의 눈빛은 서서히 욕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하던 마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춰진 재산에 대한 집착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거실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이미 은밀한 음모 같았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이 지금 그 건물에서 지내고 계신 거 아니야? 주소가 적혀 있잖아. 우리가 가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 현수는 갈등하는 듯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괜히 우리가 들쑤시면 더 멀어질 수도 있어. 엄마가 직접 돌아오게 기다려보자. 대신 돌아오면 반드시 물어보자. 그날 저녁 미정은 애써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다듬으며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집요함과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돌아오시면 꼭 물어봐야 해. 혹시 정말 저 건물의 주인이시면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 가족인데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큰 재산을 숨겼다면 자신이 외면해온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돈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아들이잖아. 당연히 내게도 몫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미정 역시 눈을 반짝이며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부의 대화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불안에서 시작된 대화는 이제 탐욕의 고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면 반드시 캐묻자. 그리고 그 돈을 손에 넣자. 순자가 없는 집은 쓸쓸했지만 그 공허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탐욕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향한 그리움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겨진 돈에 대한 욕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이제 곧 커다란 불길이 되어 가족의 관계를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안과 걱정이 입버릇처럼 오갔습니다. 그러나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낡은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건물과 임대차라는 단어는 그동안의 대화를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의 눈빛 속에서는 걱정 대신 노골적인 계산이 번쩍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현수와 미정은 마치 서로에게 확인이라도 하듯 욕망을 주고받으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만약 어머님이 그 건물의 주인이라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어. 아이들 교육비도 대출금도 다 해결할 수 있잖아.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을 넘어선 탐욕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를 철저히 배제하신 거잖아. 목소리에는 섭섭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명한 그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어머니의 재산은 당연히 아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미정은 일부러 눈물을 글썽이며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어머님 잘 모실게. 그러니까 우리 기회만 달라고 해.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자. 그러면 마음을 열지 않으시겠어? 그녀의 눈빛은 마치 뉘우치는 며느리 같았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욕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수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회를 잡아야지.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하면 어쩌면.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사랑 없는 무릎, 계산된 눈물,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밤마다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을 돌릴 방법, 재산 관련 서류 확인, 인감 도장 위치. 그녀의 글씨는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수첩을 보는 순간마다 현수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면서도 결국 탐욕에 굴복했습니다. 여보, 만약 어머님이 끝까지 우리를 밀어내시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미정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현수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바보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엄마가 우릴 버리셨다면 우리도 생각을 달리 해야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점점 더 집요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술잔을 기울이며 아내와 음모 같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큰 돈을 숨겼다면 왜 우리한테는 평생 힘들게만 하셨을까? 난 아들인데 당연히 내 권리가 있는 거잖아. 목소리에는 억울함을 가장한 탐욕이 스며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어머님이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야. 그 돈을 우리 손에 가져와야 해. 어느 날 밤 미정은 일부러 현수 앞에서 큰 소리로 훌쩍이며 연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심했나 봐. 그래도 다시 돌아오시면 진심으로 용서 빌어야겠지? 눈물이 맺힌 듯 보였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계산하는 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사랑 없는 무릎이라도 꿇어야 해.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미정은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순자의 인감 도장과 통장을 찾으려 했습니다. 장롱 속, 서랍 깊숙한 곳, 심지어 베개 밑까지 헤집어 보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 자체가 이미 이들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얼굴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집안 공기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흥정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 안에는 이미 가족의 이름을 한꺼풀 벗겨낸 민낯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랑도 효심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재산을 향한 집착과 탐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끝까지 우리를 거부하신다면 우리가 직접 인감을 쓰는 방법도 있잖아.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아들이며 며느리라는 가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스러운 인간의 민낯만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걱정과 불안이 아닌 욕망과 음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던 목소리가 이제는 어떻게 재산을 차지할지 계산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순자가 없는 집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이 가득 메운 공간이 되어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서로를 옥죄는 덫이 되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씨앗이었다면 부동산 계약서가 불을 붙인 불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망설임이 사라지고 오직 어떻게든 재산을 손에 넣겠다는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열흘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 부재는 현수와 미정의 마음을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틀 사흘 동안은 어머님이 어디 잠시 다녀오신 걸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부부의 얼굴은 점점 날카롭게 각이지며 눈빛은 서로를 확인하는 듯 불안과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사랑이나 그리움은 자취를 감추고
탐욕과 불신이 가득한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정이 조심스럽게 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어머님이 정말 안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인간만 있으면.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굳은 듯 차갑게 빛났습니다. 눈가에 번뜩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목소리의 끝에는 은근한 조바심마저 묻어나 있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갈등하는 듯 침묵했지만 이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엄마가 우리를 철저히 속이고 살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방법을 가려선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숨어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아들의 도리를 잃고 탐욕에 눈이 먼한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아들이잖아. 내 권리를 찾아야 해라는 억울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에 불을 켜고 앉아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미정은 작은 금고를 열어내듯 이전에 발견한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주소와 건물 이름이 두 사람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수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건물이 진짜 엄마 거라면 인감 도장만 있으면 우리 손으로도 매매 절차를 밟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평생 바라던 새로운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보였습니다. 미정은 곧바로 메모지를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인감을 직접 받기는 어려워.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야지. 순간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현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자포자기와 욕망이 섞인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현수는 직장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에 인감 위조가 가능한 사무실을 알아보려 수소문했고 미정은 집 안에 남아있는 서류와 통장 흔적을 모아갔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도 장롱 안을 뒤적였고 밤중에는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서랍 깊숙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식탁에 앉아 그날의 계획을 공유하며 서로의 욕망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탐욕스럽게 번쩍였고 대화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여보, 이 일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빚도 다 갚고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좋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어. 미정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꼭 모아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욕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평생 숨겨온 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당연히 우리 몫을 찾아오는 거지.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아들의 것이라기보다는 한 탐욕스러운 도박꾼의 것이었습니다. 손에 쥔 술잔은 자꾸 흔들렸지만 그의 결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곁에는 이미 든든한 조력자 최준호 회계사가 모든 것을 대비해 두고 있었다는 것을. 준호는 순자가 집을 떠난 직후부터 혹시라도 있을 일을 예상하고 법적 장치와 경찰과의 협조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현수와 미정은 위조된 인감을 들고 중개업소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도장을 서류에 찍기 전이었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현행범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서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경찰과 최준호, 그리고 뜻밖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낸 순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순자가 문 앞에 서 있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가락은 종이를 놓칠 듯 흔들렸습니다. 발끝은 바닥을 긁으며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두려움에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님,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변명과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서며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손끝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눈앞에서까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구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남보다 못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 있던 중개인과 직원들까지도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치를 주며 아들이 맞아? 라는 수군거림을 내뱉었습니다. 한 중개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는 건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우자 미정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명을 질렀고 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발끝은 힘없이 흔들렸고 두 눈은 절망에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은 혀를 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말은 현수와 미정의 귓가를 찔러 더욱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미정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울부짖었지만 경찰의 눈빛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김현수 씨, 박미정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각이 그들의 탐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순간 사무실 창밖을 지나던 행인들까지 안으로 시선을 돌리며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려다 잡혔다지? 아들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두 사람의 얼굴에 불에 댄 듯한 수치심을 남겼습니다. 아들의 체포 장면을 지켜보는 순자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해방감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긴 세월 짓눌러왔던 멍해가 벗겨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별의 표시였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더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동시에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두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단절이 아닌 해방의 선언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오랜 상처는 또 다른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눈물이 아닌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참함 속에서 피어난 자존심의 불꽃이었고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중개업소를 떠난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울부짖음이 등 뒤로 멀어졌지만 그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울림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결심이 단단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지 않겠다고, 더는 그들의 울음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순자는 곧장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의 불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이 마치 새로운 길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러왔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슴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들어서자 고요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정적은 외로움이 아닌 진정한 주인의 평온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설 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잠시 뒤 최준호 회계사가 곧 찾아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남은 건 앞으로의 계획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의 수익과 기부 계획, 앞으로의 생활비 계획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듯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어 이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억울하게 짓밟히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쓰였으면 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덕분에 새 삶을 얻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존경과 감동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언론은 순자의 기부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여성, 수백억 원대 건물 사회 환원이라는 제목이 기사와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이 펜트하우스 앞에 진을 쳤지만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 짓눌린 자존심을 되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똑바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는 남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순자는 복지단체의 초청으로 소박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임에 모인 이들은 저마다 사연을 지니고 있었지만 순자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존심을 되찾은 거예요. 이제 남은 생은 나로서 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좌중은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순자의 귀에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밤이 깊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순자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첫 집을 장만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자부심이 이제야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억눌린 과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주인, 자유로운 한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조차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되찾은 거다.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리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주한 여명의 빛처럼
순자의 앞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자의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세월을 뒤로하고 자존심과 자유를 품은 새로운 여정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베푼 나눔과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새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고, 그것은 다시 순자에게 살아갈 이유와 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구독자님, 순자의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멸의 세월을 끊고 마침내 자신답게 살아가겠다는 해방이었지요.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려는 용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구독자님 마음에도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님께 따뜻하면서도 속 시원한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